이게 뭐야? 아기잖아?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던 새벽, 방파제 쇠기둥에 구명조끼가 걸려 있었어요. 혼자 사는 섬 처녀 복례가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다가가는 순간 파랗게 질린 입술로 눈만 깜빡이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아이 목에는 평생 이 섬에서 살아온 복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양이 새겨진 금빛 펜던트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은 복례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건강과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사연을 재창작해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복례는 올해 35살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섬에서만 살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지만 섬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물질하던 바다에서 나도 평생 물질하다 죽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 거절했습니다. 섬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이 바다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냄새가 남아있는 이 바다가요. 섬에는 노인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젊은 사람은 복례 혼자였어요. 배는 날씨가 좋을 때만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은 배도 없고 손님도 없고 수입도 없었어요. 그런 날은 혼자 된장국에 밥을 먹었습니다. 낡은 오리발 한 짝이 찢어지면 테이프로 붙였었어요. 물질 장비를 새로 살 돈이 없었습니다. 시멘트 단층집 한 채가 전부였어요. 겨울엔 연탄 2장으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복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고 담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품으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격이 그날 새벽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울부짖던 바람이 잦아들고 섬 전체가 젖은 채로 고요해졌습니다. 하늘은 아직 먹빛이었고 파도는 여전히 높았어요. 복례는 눈을 뜨자마자 장화를 신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방파제 쪽을 먼저 살펴봐야 했어요. 그물이 날아갔는지 물질 장비가 쓸려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짠 바람이 얼굴을 세게 쳤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가지가 꺾여 쓰러져 있었어요. 돌담 한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묵묵히 방파제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질퍽한 땅에 장화가 빠졌다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방파제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뭔가 걸려 있었어요. 방파제 끝 쇠기둥에 무언가 낑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물인 줄 알았어요. 복례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황색 구명조끼였습니다. 복례가 걸음을 멈췄어요. 구명조끼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차가운 구명조끼를 들춰내는 순간 작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몸은 온통 젖어 있었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복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크고 또렷한 눈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파도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흔적도 배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복례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젖은 구명조끼 위로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음덩이를 아는 것 같았어요. 복례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방파제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헛됐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가누면서도
아이만은 꼭 감싸주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탄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불이 몇 번 꺼졌다 겨우 붙었어요. 연탄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구명조끼를 벗겨냈어요. 아이 살에 달라붙은 천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마른 이불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아이 발을 감싸고 호우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차갑다. 차가워. 조금만 기다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발이 너무 작았어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었습니다. 물에 쌀을 헹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아주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이 켜지며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복례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더 덮어주고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뺨이 파리하게 질려 있었지만 윤곽이 뚜렷했어요. 아이 목에 걸린 금빛 펜던트가 연탄불 빛에 반짝였습니다. 나침반 모양이었어요. 이 먼 바다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누가 이 아이를 보낸 건지, 복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음을 작은 그릇에 담아 입으로 불어 식혔어요. 작은 숟가락에 소량을 묻혀 아이 입술에 살짝 댔습니다. 아이가 삼켰어요. 작은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복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한 숟가락씩 조금씩 먹이며 밤을 버텼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태풍의 끝자락이 아직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는 며칠째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섬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 입술에 서서히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손발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어요. 복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가 눈을 뜨고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손을 뻗어 복례 손을 잡았어요. 복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꼭 맞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그래. 내가 여기 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복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연탄이 꺼지지 않게 지켰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날 이후 복례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 입술에 완전히 붉은 기운이 돌아왔어요. 손발도 따뜻해졌고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복례는 그제야 제대로 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복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복례가 부엌에 가면 부엌 쪽을 봤어요. 복례가 마당에 나가면 문 쪽을 봤습니다. 복례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서야 눈빛이 풀렸어요. 이름을 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에 왔으니까. 새벽이 복례가 아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너 이름은 새벽이야. 새벽에 왔으니까. 새벽이. 아이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가만히 있었어요. 복례는 작게 웃었습니다. 섬 노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작은 섬이었습니다. 비밀이란 게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복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상에 앉아 말했어요. 복내야,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야? 복내는 차를 따라들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때까지만 해도 복내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었어요. 복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평생 이 섬에서 혼자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곁에 있으니 집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겼어요. 어느 날 밤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 복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내가 키워야지.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어요. 언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새벽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돌이 지날 무렵 뒤집기를 시작하더니 어느새 붙잡고 일어섰어요. 복내가 물질 준비하는 걸 옆에서 구경하고 금을 손질하는 걸 쭈그리고 앉아 바라봤습니다. 2살이 되면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복내가 마당에 나가면 뒤뚱뒤뚱 따라 나왔습니다. 모래밭에 주저앉아 손으로 모래를 집었다 뿌렸다 하며 혼자 놀았어요. 그 무렵부터 옹알이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을 종알거렸어요. 복내가 밥을 차리면 옆에 와서 앉아 아바바바 소리를 냈습니다. 복내가 웃으며 받아줬어요. 그래, 맞아. 밥이야. 밥. 새벽이가 복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입을 오물거리더니 말했어요. 봐, 복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밥. 봐봐. 복내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한다. 잘해. 그렇게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3살이 가까워지면서 새벽이는 복내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복내가 선착장에 가면 따라가고 복내가 바다를 보면 나란히 서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복내가 바다 쪽을 보고 서 있는데 새벽이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복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이가 또 말했어요. 복내를 올려다보며 이번엔 더 또렷하게. 엄마. 복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새벽이는 그게 뭐가 대단한지도 모르고 다시 바다를 가리키며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바다. 복내가 새벽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새벽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짠바람이 2사람 사이로 불어왔어요. 복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를 꼭 안은 채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평생 혼자였던 복내에게 이 아이는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는 어느새 5살이 되었어요. 키가 부쩍 컸습니다. 복내 허리춤까지 올라왔어요. 아침마다 복내가 머리카락을 묶어주면 새벽이는 가만히 서서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물질 준비하는 복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구경하는 것도 여전했어요. 낡은 오리발을 꺼내면 테이프 붙인 부분을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고 물안경을 꺼내면 들어서 자기 얼굴에 대봤습니다. 새벽아. 그거 장난감 아니야. 복내가 빼앗으면 새벽이가 입을 삐죽였어요.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새벽이는 복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작은 장화를 신고 뒤뚱뒤뚱 걸었어요. 장화가 발보다 커서 걸을 때마다 퍼덕였습니다. 복내가 바다에 들어가면 새벽이는 방파제 끝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어요.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도 복례가 물질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물안경을 고쳐 쓰는데 새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쪽으로 가. 손가락으로 방파제 동쪽 끝을 가리켰어요. 거긴 왜? 전복 있어. 저기. 복례는 피식 웃었습니다. 5살짜리가 전복 위치를 어떻게 안다고. 늘 물질하던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전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뒤졌는데 소라 몇 개가 전부였어요. 복례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는데 새벽이가 방파제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쪽이라고 했잖아. 복례가 새벽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들어가자마자였습니다. 바위 아래 전복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것들이었습니다. 복례가 물 밖으로 나와 그물망을 확인했어요. 가득 찼습니다. 새벽이가 방파제 위에서 손뼉을 쳤어요. 복례는 한참 새벽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복례가 물질 나가기 전에 새벽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새벽아, 오늘은 어디? 새벽이가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복례는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날씨를 읽는 것도 남달랐어요. 복례가 오늘 물질 나가도 되겠냐고 물으면 새벽이가 바다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는 건지 바람 냄새를 맡는 건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오늘은 오후에 가. 오전엔 파도 세. 복례가 반신반의하며 기다렸다가 오후에 나가면 정말로 아침보다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섬 할머니들이 선착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방파제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오늘 배 늦게 와.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벽아, 배가 왜 늦어? 새벽이가 대답했어요. 파도가 저쪽에서 높아. 할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배는 2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선착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복례를 바라봤어요. 복례야, 저 아이 어떻게 저런 걸 알아? 복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온 아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복례가 그물을 손질하는데 새벽이가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다가 좋아. 복례가 그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왜? 그냥 바다가 말을 하는 것 같아. 복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새벽이가 한참 바다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근데 들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손을 다시 움직였어요. 이 아이가 누굴 닮은 건지 평생 이 섬에서만 산 복례도 이런 감각은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바다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복례는 생각을 멈췄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새벽이가 복례 팔에 기댔어요. 작은 어깨가 복례 팔에 닿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저무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짠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벽이가 8살이 되던 해봄, 처음으로 육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야 했는데 첫날 아침 복례가 물려받은 가방을 메워주며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줬어요. 이웃 섬 아이한테 받은 거라. 군데군데 실밥이 뜯어져 있었지만 새벽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새벽이가 복내 손을 꼭 쥐며 물었어요. 엄마, 학교 가면 뭐해? 공부하지. 공부가 뭔데 돼? 복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면 알아. 배에 오르면서 새벽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복내가 손을 흔들었고 새벽이도 손을 흔들었는데 배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복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복내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선착장에 혼자 서서 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왔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복내를 찾아 뛰어오더니 허리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뭘 잘했는데? 숫자, 문제. 나만 다 맞췄어. 복내가 새벽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대단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복내가 잡아온 전복을 손질하면서 속으로 오늘 얼마나 됐나 하나씩 짚어가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그물망을 들여다보던 새벽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14만 원 벌었네. 복내가 손을 멈췄어요. 아직 다 세지도 않았는데 새벽이가 그물망 한번 훑어보고 바로 말한 거였습니다. 복내가 하나하나 다시 세어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새벽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보면 알아. 복내는 한참 새벽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섬에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 아이는 대체 누굴 닮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새벽이가 수저를 내려놓고 목에서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어요. 나침반 모양의 금빛 펜던트였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복내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거 뭐야? 무슨 문양인지 모르겠어. 학교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본 적 없다고 했어. 복내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잘 어울려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내 거야. 새벽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펜던트를 한참 더 들여다보다가 다시 옷 안으로 넣었어요. 더 묻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복내는 밥상을 치우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처음 아이 목에서 이걸 봤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나침반 모양에 새겨진 문양이 특이했어요. 평생 이 섬에서만 살았지만 이런 문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군가 이 아이를 찾으러 오면 이게 증거가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까만 밤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복내는 스스로 놀랐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는데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방에서 새벽이가 불렀어요. 엄마, 빨리 와. 복내가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간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새벽이가 이불 속에 누워 복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내가 옆에 눕자 새벽이가 복내 팔을 끌어당겨 베고 누웠습니다. 금방 눈이 감겼어요. 복내는 잠든 새벽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목의 펜던트가 이불 위로 살짝 올라와 희미한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걸까? 누구의 아이일까? 복내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냥 내 아이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가 8살이 되던 그해 가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강준혁 그룹 본사 빌딩 꼭대기층 회장실에 준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밤하늘에 박혀 반짝이고 있었어요. 빌딩 불빛들이 한강 수면에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비서가 퇴근하기 전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서류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펜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해 있었어요. 강준혁은 올해 41살이었습니다. 조선공학을 전공했고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5년 만에 해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해운 그룹을 본인 실력으로 3배 이상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차갑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회의실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고 어떤 협상 자리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회장실에 혼자 앉은 준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8년이었습니다. 8년 전 오늘이 태풍이 지나간 날이었어요. 준혁은 매년 이날이 되면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비서도 일찍 내보내고 혼자 이 자리에 앉았어요. 불도 반만 켜두었습니다. 환한 빛이 싫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은서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자락이 파도 빛에 반짝였어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으면서도 카메라를 보며 웃던 그 표정.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8년 전 여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혁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눈물이 고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은서한테 사람을 보냈다는 걸 안 건 사고가 난 지 한참 뒤였어요. 준혁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 여자가 먼저 도망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 그 여자가 겁쟁이였던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서 시신은 태풍이 지나고 사흘 뒤 발견됐어요. 차가운 바닷가에서였습니다.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수색대를 꾸렸지만 번번이 단서가 끊겼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매년 수색 범위를 넓혀갔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해양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남의 섬들을 하나하나 뒤졌는데 번번이 허탕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8년 전 수색대를 이끌던 선장 한 명이 어머니 측에 매수됐다는 것이었어요. 특정 구역은 수색조차 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올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 방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따지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선장 이름은 김대식이었습니다. 은퇴했다는 말만 들렸고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준혁은 다시 사진을 들었습니다. 은서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차가운 사진 표면만 느껴졌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이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은서야, 아이는 어디 있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그 말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비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준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다 취소해. 네, 알겠습니다.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회장실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앞에 섰습니다. 한강이 검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도로에는 차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작은 섬에서는 연탄불 하나로 겨울을 버티는 사람이 있었어요. 낡은 오리발에 테이프를 붙여가며 물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잠든 아이가 있었어요. 준혁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이마를 타고 퍼졌습니다. 올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내년엔 찾을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한강만 말없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8년째 찾지 못하고 있던 그 무렵, 이 섬으로 향하는 배에 낯선 남자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가방도 없이 빈손이었어요. 배 난간을 잡고 서서 섬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김대식이었어요. 8년 전 준혁이 고용한 수색대를 이끌던 선장이었습니다. 그 무렵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이 섬 근처는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보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8년 동안 그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술을 마셔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할 일이 없으니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만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배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김대식이 배에서 내렸어요. 선착장을 둘러보다가 방파제 끝에 앉아있는 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학교 가기 전 늘 하던 대로 방파제에 앉아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대식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말을 걸려다가 그 순간 멈췄습니다. 새벽이 목에 걸린 펜던트가 보였어요. 햇살에 금빛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침반 모양이었어요. 뒷면에 새겨진 문양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대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파제 난간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 펜던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수색하면서 찾던 아이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 안에 펜던트 사진이 있었어요. 나침반 모양의 금빛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특이한 문양. 8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가 고개를 돌려 김대식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왜 그래요? 김대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얘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새벽이가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엄마가 제 거라고 했어요. 김대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복례가 그물을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새벽이한테 다가가는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대식이 복례를 바라봤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혹시 이 아이 어머니세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식이 한참 복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복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새벽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복례가 새벽이한테 말했어요. 새벽아, 학교 늦겠다. 어서 가. 새벽이가 가방을 메고 선착장을 걸어 나갔어요. 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례가 손을 흔들었어요. 새벽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복례가 김대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대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이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위 보고를 올렸어요.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이 섬 근처는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복례가 굳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던 사람이 있었어요. 8년째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8년을 침묵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착장에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김대식이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죽기 전에 이것만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명함을 방파제 위에 내려놓고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복례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김대식은 민박집 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다들 잘 보고 계시죠?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하고 김대식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가 곤히 잠든 옆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김대식이라는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찾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8년째 찾고 있어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복례는 새벽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이었어요. 목의 펜던트가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펜던트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8년 전이 떠올랐어요. 혹시 나중에 누군가 찾으러 오면 증거가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뺀 적이 없었던 그 펜던트, 그 나중이 지금 온 건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이가 학교에 가고 나자 복례는 집안을 혼자 서성였어요. 부엌에 갔다가 마루에 나왔다가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물을 손질해야 하는데 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김대식이 찾아왔습니다. 복례가 마루에 앉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바다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어요. 빨랫줄에 걸린 새벽이 옷가지가 펄럭였습니다. 김대식이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대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그 사람한테 연락했습니다. 찾았다고요. 복례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옵니까? 네, 둠 단돈하고 올 겁니다. 복례는 한참 마당을 바라봤어요. 빨랫줄의 새벽이 옷가지가 바람에 계속 펄럭였습니다. 작은 티셔츠였어요. 무릎이 해진 바지였습니다. 복례가 장터에서 1,000원짜리 2장 주고 산 양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대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당을 나갔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제 준 명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명함이 날아갈까봐 겨우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강준혁, 해운그룹 회장,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복례는 명함을 뒤집었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들여다봤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새벽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밥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잘거리다가 눕자마자 눈이 감겼습니다. 복례는 새벽이가 잠드는 걸 확인하고 살며시 일어났어요.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밤바다가 검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 전 태풍이 지나간 새벽에 이 방파제 쇠기둥에서 아이를 발견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파랗게 질린 입술, 눈만 깜빡이던 아이, 차갑고 작은 손이 복내 손을 잡던 순간 복내는 방파제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섬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 아이가 복내의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뜰 이유였고 물질을 나갈 이유였습니다. 추운 겨울 연탄을 아껴가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텅 빈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도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복내는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짠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어요.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냥 출렁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내는 그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물질 준비를 하고 새벽일을 학교에 보내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이면 밥을 짓고 새벽이 숙제를 봐줬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잠은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눈이 떠졌어요. 새벽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장을 바라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연탄불이 꺼지지 않게 밤새 확인하면서 생각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어요. 마루 끝 서랍 안에 넣어둔 명함이 눈에 자꾸 밟혔습니다. 강준혁, 해운그룹 회장. 서랍을 닫아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착장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멀리서 배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관광객 몇 명이 내리고 짐을 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린 남자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선착장에 내려서자마자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그늘이 깊게 져 있었어요.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섬에 저런 차림의 사람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복내는 그물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복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복례 씨세요? 복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강준혁입니다.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손에 쥔 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던 새벽이가 선착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들썩이며 뛰어오다가 낯선 남자를 보고 발을 멈췄어요. 준혁이 새벽이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 굳었어요. 반듯한 이마였습니다. 눈매가 또렷했어요. 코끝의 각도, 턱선의 모양, 어릴 때 자신의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가방 끈을 고쳐주는 손이 왼손이었어요. 준혁도 왼손잡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가 복내한테 달려와 옆에 섰어요. 준혁을 힐끔 바라보다가 복내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 준혁이 새벽이를 바라봤어요.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복내가 새벽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새벽아, 안에 들어가서 간식 먹고 있어. 엄마 잠깐 얘기하고 들어갈게. 새벽이가 준혁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고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례가 손을 흔들었어요. 새벽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복례가 그물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선착장 평상에 마주 앉았어요. 바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쉼없이 들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8년 전 일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은서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반대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은서한테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빼앗으러 보낸 거라고 했어요. 은서가 아이를 안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배를 탔는데 태풍을 만났다고 했어요. 침몰하기 직전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바다에 띄워보냈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사흘 뒤 발견됐다고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을 잇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막지 못했어요. 8년 동안 찾았는데 어머니 측에서 수색을 방해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복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8년 전 태풍이 지나간 새벽이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파제 쇠기둥에 뭔가 걸려 있었어요. 처음엔 그물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봤더니 주황색 구명조끼였습니다. 안에 아이가 있었어요. 준혁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몸은 온통 젖어 있었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밤새 안고 있었어요. 연탄불 앞에서 손발을 비비고 미움을 조금씩 먹이면서 날이 새도록 곁에 있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아이가 새벽이입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찾아다닌 아이가 이 섬 방파제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밤새 품에 안고 살렸어요. 연탄불 앞에서 손발을 비비며 살렸습니다. 준혁이 평상에서 내려왔어요.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착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8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례는 무릎 꿇은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 남자가 8년 동안 이 바다를 바라봤을 겁니다. 저 남자가 찾아 헤맸던 아이를 복례가 8년 동안 품에 안고 키웠어요. 보내기 싫었습니다. 보내기 싫은데 이 아이가 저 남자 아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다가 물러났어요. 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8년 전 그날 새벽처럼 그냥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이는 일찍 잠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밥을 먹고 숙제를 하다가 눕자마자 눈이 감겼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복례는 새벽이가 잠드는 걸 확인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찬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차가웠습니다. 연탄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어요. 복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아이가 맞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새벽이 이마, 눈매, 왼손으로 가방 끈을 쥐는 모습. 저 남자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저 펜던트. 8년 동안 한 번도 뺀 적 없이
새벽이 목에 걸려있던 그 펜던트. 처음부터 알았어요. 심상치 않다는 걸.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내기 싫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 손을 잡던 날 밤부터 물질 나갈 때마다 따라오던 아이. 전복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아이. 엄마, 오늘 얼마 벌었어 하고 그물망 한번 보고 마치던 아이. 이 섬에서 복례한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새벽이는 이 섬에서 평생 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복례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구멍난 장화, 물려받은 가방, 연탄 2장으로 버티는 겨울. 그게 복례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 남자는 달랐어요. 이 나라 바다를 오가는 배 절반이 저 남자 그룹배라고 했습니다. 새벽이가 가면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복례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세상을. 그게 이 아이한테 맞는 삶이었습니다. 복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연탄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방에서 새벽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깊은 숨소리였어요. 복례가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잠든 새벽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목에 펜던트가 이불 위로 올라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낸다는 게 이 펜던트를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품에 잠시 있었던 거예요. 복례는 새벽이 이불을 여며줬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꼭 여몄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이가 눈을 떴을 때 복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새벽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복례가 새벽이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새벽이가 복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어젯밤에 오신 분 있잖아. 새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야. 새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럼 엄마는? 복례가 새벽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새벽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 가야 해?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이가 복례한테 달려들었어요.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싫어. 엄마랑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복례가 새벽이를 꽉 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새벽이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새벽이를 살며시 떼어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새벽아, 엄마 말 들어. 새벽이가 훌쩍이며 복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이 바다와 여기 있을 거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새벽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복례가 새벽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눈물이 새벽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근데 너는 가야 해. 내가 살아야 할 곳이 거기야. 새벽이가 복례 품에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복례가 새벽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 온기가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새벽이가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는 새벽이 짐을 싸줬어요. 옷가지 몇 벌, 낡은 운동화 한 켤레. 복례가 직접 뜬 털모자 하나도 넣어줬습니다.
겨울에 쓰라고 지난달부터 틈틈이 뜬 것이었어요. 새벽이는 가방을 받아들고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8년 동안 잠들었던 작은 방이었어요. 연탄불 앞에서 복례랑 나란히 누웠던 방.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있었고 벽지가 한쪽 모서리에서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그 벽지를 손으로 한번 눌렀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새벽이가 복례 손을 꼭 쥐었어요. 어릴 때처럼 꼭 쥐었습니다. 복례도 꼭 쥐었어요. 준혁이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이 오는 걸 바라봤어요. 배가 들어왔습니다. 복례가 새벽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새벽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밥 잘 먹어야 해. 아프면 바로 말하고, 보고 싶으면 전화해. 새벽이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는? 엄마는 여기 있어. 이 바다 여기 있을게. 새벽이가 복례 목을 끌어안았어요. 복례도 새벽이를 꽉 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배가 출발 신호를 울렸어요. 복례가 새벽이를 살며시 떼어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줬어요. 가방을 고쳐 메워주고 뒤돌아서게 했습니다. 가. 엄마 보지 말고 가. 새벽이가 한 발짝 내딛었어요.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꼭 다시 올게. 데리러 올게. 복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웃었어요. 그래. 고아. 새벽이가 배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그 뒤를 따랐어요. 배가 천천히 선착장을 벗어났습니다. 새벽이가 배전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복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멀어질수록 새벽이가 작아졌어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복례는 선착장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복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천천히 물질 장비를 챙겼습니다. 바다로 걸어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허리까지 잠겼어요. 복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례가 아는 삶이었어요. 이 바다가 전부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로 간 새벽이는 전학 첫날부터 수학 천재로 이름을 떨쳤어요. 섬에서부터 남달랐던 아이였습니다. 바다를 읽고 숫자를 꿰뚫던 그 감각이 서울에서도 그대로였어요. 복례가 키워준 덕이었고 아버지 유전자가 틀림없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새벽이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연구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비를 들고 선착장을 둘러보고 바다를 측정하고 기록했어요. 복례가 고개를 갸웃하며 바라봤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선착장 한켠에 작은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화면들이 빼곡했어요. 바다 수온, 조류 방향, 전복 서식 위치, 날씨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녀들한테 새 장비가 지급됐어요. 물속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였습니다. 태풍이 오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해녀가 물속에 있으면 즉시 신호가 잡히는 시스템이었어요. 낡은 오리발에 테이프 붙여가며 물질하던 해녀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손에 쥔 겁니다. 섬 노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다 뭐야?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왔대? 복례가 멍하니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복례가 뒤를 돌아봤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또렷하고 깊은 그 눈빛. 복례가 굳었습니다. 새벽이가 시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어릴 때 기억해요. 엄마가 날씨 나쁜 날 바다에 못 들어가면 그날은 밥도 못 먹었잖아요. 전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허탕치는 날도 있었고요. 태풍 오면 무서웠는데 대피할 곳도 없었잖아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겪었잖아요. 그 바다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전복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고 태풍이 와도 해녀들이 절대 낙오되지 않는 시스템이요. 엄마랑 이 섬 해녀들이 다 쓸 수 있어요. 복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8년 전 방파제 쇠기둥에 걸린 구명조끼, 파랗게 질린 입술로 눈만 깜빡이던 아이. 차갑고 작은 손이 복례 손을 잡던 순간 그 아이가 지금 복례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복례를 꽉 안았어요. 복례도 새벽이를 꽉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섬 노인들이 둘러서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 두 사람이 방파제로 걸어갔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벽이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복례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다가 물러났어요. 짠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벽이가 복례 손을 잡았어요. 복례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이 바다에서 시작됐잖아요. 복례가 새벽이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이 손을 더 꽉 쥐었어요. 8년 전 태풍이 지나간 새벽. 이 방파제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그냥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손을 내밀었던 순간, 내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품었던 순간, 돌아오는 게 없어도 그냥 했던 순간, 복례가 딱 그랬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 방파제에서 파랗게 질린 아이를 발견했을 때 복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넉넉한 살림도 없었고 든든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낡은 오리발에 테이프 붙여가며 차가운 바다에 몸을 담그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살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신 적 있으셨나요?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허리를 굽히셨던 날이 있으셨나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어주셨던 그 순간들이요. 그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복례가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키운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평생 몸담았던 그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복례가 놓지 않았던 그 작은 손이 결국 모든 것을 이어줬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흘린 눈물도,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삼킨 한숨도, 남몰래 내어준 그 마음들도 전부 어딘가에 새겨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말없이 출렁이면서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한켠에 작은 울림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살면서 손을 내밀었던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한 줄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편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